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이제 객관식 재무회계 들어갈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객관식 중급회계, 물론 재무회계이긴 하지만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객관식 교재는요, 교재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지금 분권을 했는데 교재 표지는 똑같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작년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올해 교재 다시 구입하셔서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올해 기출문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한 50페이지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풀이법도 여러분이 쓰시기에 더 편한 방식으로 제가 매년 조금씩 개선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올해 교재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교재를 예를 들어 제가 100페이지를 펴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작년 교재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는 100페이지를 펴라고 했을 때 102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강의를 들을 때 작년 교재로 수강을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2025년도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꼭 올해 교재를 구입하셔서 수강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작년 교재가 이미 있다, 그러면 작년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강의를 그냥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연도별 기출문제 강의를 12월 달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올해 기출문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객관식 교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나 물론 올해는 심화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기본 강의나 연습서에서 배웠던 풀이법을 일단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객관식 강의에서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해요. 문제 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풀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결론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유형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저 유형은 이렇고 왜 이렇게 푸는지 그 원리까지 설명할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 강의를 듣는데 저거 왜 저렇게 푸는 거지? 라고 좀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요, 패턴 회계학 또는 기본 강의를 추천을 드릴게요. 되시겠어요?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이론 설명과 문제풀이 비율이 패턴 회계학 같은 경우가 5대 5고요. 지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3대 7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 굉장히 축약된 내용만 봐가지고는 내용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을 못 따라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있어서 패턴과 객관식을 모두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거나 또는 저를 늦게 알아서 예를 들어 저를 12월 달에 알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듣는다면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촬영을 이미 끝냈고요. 올해 스마트에서는 재촬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경영 강의를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이미 패턴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의 챕터랑 객관식의 챕터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1장 재고자산, 2장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들었는데 객관식을 꼭 들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시간이 된다면 객관식도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요 주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2문제씩밖에 안 풀었어요. 2문제를 풀면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숙지는 가능한데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몸이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그 정도 체화는 안 되거든요. 이게 내 몸에 배려면 수많은 훈련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도 오늘도 풀어볼 거지만 많은 경우 10문제 이상씩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유형에 대해서 10문제 이상씩 푼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자동화가 돼요. 그게 이 객관식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본 강의나 또는 패턴까지 와서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예요. 근데 내가 머리로 아는 거랑 몸이 반응해서 문제를 본능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객관식에서는 문제풀이, 반복 훈련이 이 객관식의 주요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요 주제만 다루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룬 모든 주제를 다 하지 않았고요. 중요 주제, 중급 70개, 고급 30개 딱 이렇게 해서 100개만 다뤘어요. 근데 객관식은 다시 커버리지를 넓혀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95% 이상의 기출문제들을 풀 거기 때문에 패턴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면 객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먼저 다 소화하고 나서 이제 가을에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객관식을 꼭 풀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객관식 교재는 어떤 식으로 또 제가 작성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풀이법 간단하게 요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를 유형별로 배치했어요. 유형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제가 공부할 때에는 객관식 교재들이 뭐 예를 들어 1장 재고자산이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 문제들이 그냥 1장부터 51번부터 50번까지 중간중간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재고자산이라는 장 안에도 수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저가법 문제가 풀고 싶어요. 그럼 그 50문제 안에서 저가법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보면서 찾았어야 돼요. 수험생 때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 만들 때에는 장 안에서도 유형별로 문제를 나누자. 그렇게 해서 제 교재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은 오늘 재고자산 볼 건데 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컷오프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어요. A-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16번까지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제가 이제 저가법이에요. 저가법에 대해서 풀이법 설명 다시 할 거고요. 또 이제 저가법에 해당하는 B-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유형별로 문제를 따로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해요. 그럼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만 쉽게 찾아서 풀 수 있도록 유형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객관식 교재가 기출문제를 수록을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커버리지예요. 제 교재에 지금 담고 있는 문제들은 2010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올해 2025년도 기출문제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전에 2009년도 이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IFRS 도입 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푸시기에는 기준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너무 옛날 문제라 또 출제 경향도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2010년도 기출문제부터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99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1099페이지. 교재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빠른 정답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각 장별로 정답만을 모아놨어요. 문제 넘버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1번, A-2번부터 해서 A-16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B-1번부터 해서 B-13번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정답을 보고 채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게 작년 교재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 교재에 몇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지를 엄청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이죠. 작년에 한 12번 정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답변해드리기 귀찮아서 제가 교재에 그냥 써놨습니다. 중급회계 689문제고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도 있어요. 밑에 171문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많이 물어봐서 올해는 그냥 교재에 넣어버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앞으로.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심화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심화 표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화 표시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자, 첫 번째, 내용에 심화를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 또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좀 실력에 자신이 없고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심화 표시된 내용들은 아예 넘기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표시가 있다. 이때는 말문제랑 계산문제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건데, 말문제에 심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애초에 지엽적인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을 고쳐서 틀리게 된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을 맞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문제에 심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있는 심화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계산 과정이 많이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과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또는 응용이 많이 된 문제예요. 1차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 회계학 50문제인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1차 회계학?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알아야지. 90분 안에 풀어야 돼요. 90분.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안쪽에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마킹까지 해야 돼요. 실전에서 시간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1차 시험은 그냥 타임어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차 시험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 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오죠. 주저없이 넘겨야 돼요.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씩 걸린다. 그러면 그 과목 전체를 날릴 가능성이 커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분 안에는 풀어주셔야 돼요. 사실 3분 걸려도 안 푸는 게 나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겠어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 좀 버려도 돼요. 꽤 많이 버려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여기서 한 10문제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80%잖아요. 되겠어요? 많이 버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내가 풀 문제랑 안 풀 문제를 걸러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지금 풀 문제와 안 풀 문제를 걸러내는 눈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심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출제가 되면 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왜 그 문제를 걸러내는 문제로 표시를 했는지 저의 시선까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안 풀라고 했을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또 걸러야 될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겠죠. 여러분의 눈으로. 되시겠어요? 실전에서 걸러낼 수 있는 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안 풀어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입니다. 목차로 보여드리면은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파트 1이 중급 회계고요. 그 다음에 파트 2가 고급 회계예요. 중급 회계가 다 끝나고 나서 고급 회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해설은 맨 뒤에 있어요. 파트 3. 요것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불편했던 점인데, 시중 교재들 중에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1장 문제, 1장 해설, 2장 문제, 2장 해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배치되어 있는 이런 객관식 교재들 많죠. 본 적 있죠? 많을 거예요. 제가 수험생 때 이거로 공부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공부할 때 앞뒤를 계속 뒤적뒤적 해야 돼요.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씨 공부 못 해먹겠네. 그래서 제 교재는 정답과 해설을 완전히 뒤로 분리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뚱뚱한 교재를 그대로 들고 계시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이렇게 분권을 해서 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설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설 한 권으로 만들면 분량이 적당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놓고 그 다음에 해설이 또 한 책으로 다시 또 있으니까 그걸로 두 개 동시에 펼쳐놓고 보시면은 공부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각 챕터별로 정답표는 모으지 않았어요. 아까 맨 뒤에 빠른 정답표 봤었죠? 거기에 모든 문제의 정답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빠른 정답표 설명드렸고요. 각 장별로는 정답표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 맨 뒤에 있는 빠른 정답표로 채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 문제랑 계산 문제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일단 말 문제. 최근 들어서 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지엽적인 문장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말 문제 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부탁인데 기준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제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불행이 찾아올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기준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챕터가 하나씩 있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뭐 투자부동산. 한 챕터 한 챕터가 하나의 기준서예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서 분량이 짧으면 100페이지에서 두꺼운 경우 300페이지가 넘어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준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다 합치면요. 한 50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챕터가 20개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외운다? 불가능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국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국어의 모든 단어를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씩 검색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회계 기준에 있는 모든 기준서의 문장을 저도 못 외워요. 제가 아는 게 한 20-30%나 될까요? 그것도 많이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전체 문장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 그리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 밖에서 나올 경우에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라고 했을 때 대비 못합니다. 그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만 처음 보는 문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이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이건 모두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기준서 말문제에서 지엽적인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문장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계산 문제도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기준서 문장, 기준서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나온 계산 문제들이에요. 계산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식이 점점 더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면 말 문제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 문제 너무 치중하지 말아주세요. 되시겠어요? 말 문제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건 계산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서에 있는 문장 개수가 많을까요?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수가 많을까요?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수랑 기준서에 있는 문장수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라, 저 유형은 저렇게 풀어라, 유형별로 풀이법을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예요. 말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기준서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대비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보시면은 물론
조금씩 삐져나오는 문장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장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95% 이상의 기출문제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말문제들을 유형별로 모아놓고 보면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문장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문장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2번입니다. 기준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기준서 문장을 모두 다 이해하고 기억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김치를 넣는데, 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찹쌀이 들어간대요. 왜 찹쌀을 넣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린 주부가 아니니까, 요리를 잘 못하니까 왜 김치를 만드는데 찹쌀이 들어간지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서에도 문장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는 회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문장들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 공부 안 할 거예요? 다른 과목은 안 할 거예요? 세법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경제학도 해야 되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뭐는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잘 모아두기만 하시고요. 그걸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김치 넣을 땐 찹쌀 넣는 거구나,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말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뭐 대학원 가고 막 교수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당장 내년에 시험 봐서 문제 맞춰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문장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걸러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거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면 좋죠. 이해가 되면 덜 까먹을 테니까. 근데 모든 문장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굉장히 길게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말문제 풀이 꿀팁입니다. 자, 두 가지 설명드릴 건데, 말문제는 출제 유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왼쪽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왼쪽이 더 어렵겠죠. 네. 첫날이라 다들 낯을 가리시나요? 말들이 더 없어졌어.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추구합니다. 소리를 크게 해서 마이크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그리고 틀려도 상관없으니 적극적으로 답을 외쳐주세요. 자, 왼쪽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옳고 하나가 틀릴 거고요, 옳은 것은 4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올바른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올바른 문장들을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문장만 여기가 이상한데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근데 옳은 것을 물어보면 여긴 뭐가 틀렸고 여긴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일일이 다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가 쓱 보고 맞네 할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돼요. 난이도.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에서 옳은 것은이 나온다. 출제 빈도는 반대거든요. 이게 출제하기가 쉬우니까.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애초에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은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다 넘기셔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그냥 아예 안 풀어도 괜찮아요. 이해되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90분 안에 5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옳은 것은을 그냥 무조건 제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계산형 말문제는 숫자가 없는 선지를 먼저 판단하자. 자, 계산형 말문제라는 건 뭐냐면 유형은 말문제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이나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 계산형 말문제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계산형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형 말문제는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계산형 말문제는 넘기고 맨 마지막에 풀어주세요. 됐죠? 별표 치고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이제 계산형 말문제 넘겼던 거 풀려고 왔어요. 자, 이때 숫자가 없는 선지가 간혹 있어요. 계산형 말문제인데 5문장이 다 계산 숫자일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보기일 수도 있지만 숫자가 없는 보기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문제인데 요게 지금 계산형 말문제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없는 보기도 있죠. 예를 들면 1번 숫자가 없죠.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KIFRS에서는 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냥 규정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회계 처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부채가 보고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저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고 있다면 5번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1번이랑 5번 먼저 보고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2번, 3번, 4번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하는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산형 말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넘기고 맨 마지막에 푼다. 자, 두 번째,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숫자가 없는 선지를 먼저 판단하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계산 문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객관식에서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까지 같이 챙겨야 돼요. 이제 요거 끝나면 10월, 11월 되거든요. 이제 정말 파이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어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객관식 강의가 종강이 되고 11월이 되었을 땐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뭐 기본 강의나 또는 패턴까지는 제가 속도 신경 쓰지 말아라, 정확성만 신경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속도도 같이 챙겨야 돼요. 그럼 내가 풀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그냥 내가 빨리 풀면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빨리 출발하면 돼요? 빨리 뛰어가면 돼요? 아니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를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야죠. 내가 빨리 뛰어간다고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 풀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만 낭비 없이 가장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정석적으로 풀이법을 연습해 주세요. 제가 각 유형별로 풀이법을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이 표를 다 그리려면 1분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 표의 양식을 다 그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요,
이렇게 다 그려주세요. 초반에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머릿속에 이 양식이 다 남아있을 때까지는 귀찮더라도 표를 있는 그대로 정석대로 다 그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이 양식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이 왼쪽부터 비용, 자산, 부채, OCI였거든요. 근데 이제 난 알아요. 각 칸에 뭐가 오는지를. 그럼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오는 게 기초예요. 기초. 근데 내가 기초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럼 기초를 왼쪽에 안 적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자고요. 물론 제 교재에 있는 해설은 다 이렇게 적어놨죠. 왜냐하면 제가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써놨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점차 몸에 배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떼보자고요. 마치 우리 자전거 탈 때 맨 처음에 네 발 자전거로 타다가 익숙해지면 하나씩 떼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관식에서는 이런 이슈가 없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산을 했는데 그 숫자가 보기 1번부터 5번 사이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는요. 바로 다시 풀지 말고요.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번을 풀다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11번부터 50번까지 쭉 다 푸세요. 10번은 그냥 별표 쳐놓고 넘어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방금 풀었는데 답이 없다? 내가 모르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약한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제가 계산형 말문제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기라 그랬죠. 얘도 똑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확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내가 풀 때 잘못 풀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다시 푼다? 또 그 방법으로 또 똑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풀었던 그 잘못된 방법을 날리자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뒤에 문제 풀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신선한 관점으로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기존의 풀이법을 싹 날리고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보기가 없을 때 끙끙대지 말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5번입니다. 연도별 기출문제집 풀기. 지금 대부분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식 과정이 거의 마지막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식 과정 뒤에 연도별 기출문제집 과정이 따로 있어요.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뭐냐면 올해가 2025년도였죠. 25년도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쭉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객관식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객관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유형별로 모아놨어요. 아까 뭐 저가법끼리 모아놓고 기말 재고자산끼리 모아놓고 봤었죠? 그런 식으로 모아져 있어요. 근데 연도별 기출문제는 25년도 기출문제다. 그럼 1번에 뭐 예를 들어 개념체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2번에 뭐 유형자산 나올 수 있고 뭐 3번에 현금흐름표 나올 수 있고 막 랜덤하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이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보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고 그리고 어떤 풀이법을 써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푸는 거랑 랜덤하게 뭐가 던져질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파악해서 풀이법을 생각해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객관식에서 어차피 기출문제 다 풀었는데 연도별 기출을 또 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매년 있거든요.
풀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거랑 랜덤하게 푸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실전 어차피 랜덤하게 다 섞여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섞여져 있는 상태로 훈련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도별 기출문제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연도별 기출문제집은요, 비유를 하자면 적중률 100%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적중률 100%의 모의고사.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2025년도 기출문제다. 그럼 그게 실제로 2025년도에 나온 그 문제들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당연히 적중률 100%죠. 이해돼요? 이것보다 더 실제 시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의고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출제 경향. 어떤 주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난이도. 실제 시험은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잘 안 풀었기 때문에 공부 방향에서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 지엽적인 주제들까지 다 본다든지 또는 기출문제를 도외시하고 강사들이 만든 사설 모의고사만 보면서 나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늘릴 거야. 이해돼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 정도로 안 나온다고요. 실제 시험의 난이도를 파악을 해야 한 문제 푸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버려야겠구나. 이 판단이 든다고요. 실제 난이도보다 너무 어려운 시중 모의고사를 풀어도 오히려 또 공부가 잘 안 돼요. 멘탈이 나가기만 하고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안 보고 이상한 너무 실제 시험과 동떨어져 있는 모의고사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의 공부가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을 풀고 나서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OMR 마킹하는 방법. 별의별 걸 다 가르쳐주죠. 자, 일단 회계사 1차 OMR 마킹란은요. 지금 요 두 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OMR 카드 마킹을 수도 없이 해봤죠? OMR 카드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가 있고요.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의 OMR 카드는 오른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용 사인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왼쪽에 있는 OMR 카드를 마킹하기 편하게 나와 있어요. 즉 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OMR 카드가 생겨 있으면 여러분 마킹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글뱅이 이렇게 채우죠. 그러다가 삐져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잘못 채점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화이트를 여기다가 또 하는데 화이트가 또 막 번져요.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려면 애초에 굵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이것저것 써봤는데 모나미 컴사가 제일 굵더라고요. 저는 모나미한테 1원 한 장 안 받았어요. 모나미용 컴사를 쓰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구매 링크도 여기 QR코드로 박아놨으니까 배송료가 발생하니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사가지고 쉐어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나미 컴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전히 두껍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글뱅이를 한 번에 채우기에는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인펜 끝을 구부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컴사가 있잖아요. 얘를 종이에 이렇게 대고 꾹 눌러요. 그럼 얘가 휘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끝에가. 그러고 나서 실제 마킹할 때는 그냥 쿡쿡쿡 찌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여러분이 동글뱅이 이렇게 칠했을 때에 비해서 마킹 속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대학생 때 유튜브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김수성님 컴퓨터용 사인펜 추천해주세요 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몇 살이었죠 그때? 25살인가? 어린 김용재가 나와서 이제 OMR 카드에 마킹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또는 제가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원터치 컴퓨터용 사인펜이 또 있더라고요. 얘는 애초에 이따만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구부려도 돼요. 동아에서 나온 건데 그냥 얘는 쿡쿡 찌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서 써보시고 둘 중에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회계사 1차 시험 OMR 카드를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실제 마킹을 해보세요. 이거 마킹하는 것도 안 해보고 실전에서 바로 해보면요 손 떨려가지고 못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OMR 카드를 뭐 5개 단위로 할 건지 10개 단위로 할 건지 다 풀고 할 건지 사람 성향마다 편한 게 다를 거거든요. 이것도 훈련을 다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얼마 안 하니까 이것도 구입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너스.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보기별로 정답률이 어떻게 될까? 지금 객관식에 있는 문제 수가 800문제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빅데이터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3번, 4번이 그래도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OMR 카드를 지금 내야 돼요. 지금 당장 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답을 안 찍었어요. 3, 4번 중에 찍어주세요. 3, 4번. 1%포인트라도 확률을 좀 높여봅시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무사 수험생분들. 제 강의를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급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중급 회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급 회계로 갈 거기 때문에 앞에 중급 회계 부분만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회계는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자, 오리엔테이션이 길었는데 그 질문 있을까요? 추가 질문? 궁금하신 거? 네. 지금 강의할 때요, 아니면 실제 실전에서? 실전에서? 그 실제 문제 풀 때 문제를 어디다 푸는지 물어보셨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을 주지 않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에다가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지가 그 신문지처럼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문제 사이사이에 공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옆에 또는 위아래에다가 적당히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이거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 시험지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문제가 한 요 정도 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간중간에 풀어 주셔야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밑에가 그냥 쭉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 밑에다가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문제도 있죠. 말문제. 그럼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따로 없으니까 말문제 옆에 공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백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장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또 있을까요? 중급 몇 회차에 끝나는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어요.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예. 또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1장 재고자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재고자산입니다. 회계사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와요. 한 문제 이상 나와요. 1점 몇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총 5가지 유형을 볼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그리고 3번 저가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됐죠? 예. 자, 일단 1번 재고자산 일반적인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원리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재고자산의 매입 및 매출인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매입액에서 기말재고를 빼면 되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는데 이때 매입액이랑 매출액 모두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이 오죠. 그럼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은 뭐냐? 일단 양거래 1번 차감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차감 항목이라 하면 애누리, 환출, 환입, 그 다음에 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매입이나 매출액에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운임이죠. 자, 이런 매입 관련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매입액에는 더하게 되는데 매출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용 처리하게 되죠. 자, 2번입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 자, 원가 흐름의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FIFO 선입선출법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는데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죠.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 조사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이 뭐죠? 재고 자산을 팔 때마다 재고 자산 회계 처리를 계속하는 거고요. 실질재고 조사법은 기중엔 안 했다가 기말에 참고 실질재고 조사를 해서 남아있는 재고 자산만을 기말재고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매출원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죠. FIFO 같은 경우에는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나 실질재고 조사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나 똑같아요. 먼저 산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FIFO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부터 매입액을 순차적으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기말 재고 자산은 가장 마지막 매입분부터 역순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총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과 평균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평균법을 적용하는데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한꺼번에 해요? 중간중간 계속해요? 한꺼번에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초재고랑 총매입재고 전체, 이걸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불러요. 판매 가능 상품을 한꺼번에 평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총평균법이라고 부릅니다. 총평균법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에다가 전체 판매 가능 상품 수량 분의 판매 수량을 곱하면 매출원가가 나오고요. 여기 분자에 있는 판매 수량을 기말 수량으로 바꿔주시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와요. 자, 마지막 이동평균법인데 평균법을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이 물건 팔 때마다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고 불러요. 평균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는 스텝 1, 잔액과 잔량표를 그리자. 수량, 단가, 금액까지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잔액과 잔량을 여러분이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잔량을 먼저 구해주세요. 잔량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재고자산에 남은 수량이에요. 지금 기초 재고가 몇 개예요? 150개인데 50개를 더 사죠. 그럼 200개가 남죠. 여기서 1월 20일에 100개를 팔았다. 100개가 남겠죠? 그러고 나서 25일 날 100개를 더 샀네요. 200개가 되죠? 그러고 나서 100개를 팔면은 100개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잔량을 먼저 채웁니다. 그게 스텝 2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텝 3 잔액을 구하는데 이동평균법 물건 팔 때마다 계속 평균을 해야 돼요. 기초 재고가 15,000원이었는데 7,000원의 재고를 더 산다. 그럼 재고가 얼마가 남아요? 22,000원이 남겠죠? 요게 200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내가 100개를 팔았다. 그럼 요 100개의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1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22,000원에서 11,000원이 줄어들고 11,000원이 남아요. 그러고 나서 15,000원어치를 더 사면 26,000원이 남겠죠. 이게 또 200개인데 이 중에서 100개를 팔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13,000원이 되고 13,000원어치가 남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1월 한 달 동안의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4,000원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예요? 13,000원. 요게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되겠죠.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매출액인데 이 문제 매출액을 어떻게 구한대요? 매입 원가의 20%를 가산하여 판매하겠다. 자, 내가 판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다. 내가 판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다시 내가 지금 매출 여기 2,500개 팔았거든요. 근데 요 2,500개의 매입 원가의 20%를 가산할 거예요. 2,500개의 매입 원가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매출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판 재고 자산을 내가 과거에 얼마 주고 사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매출 원가에다가 1.2를 곱할 거예요. 됐어요? 매입 원가의 20%를 가산하여 판매하겠다. 매출 원가의 1.2를 곱한 게 매출액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 문제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한대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and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무슨 평균이에요 이거? 총평균법이죠. 자, 그럼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면 돼요. 총평균법은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죠? 그 16페이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판매 가능 상품 금액에다가 판매 가능 상품 전체 수량 대비 판매 수량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다 해서 요거 4개 더하면 되겠죠. 2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110만원 되죠. 110만원. 자, 그럼 마지막에 110만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하면 돼요? 4,000분의 2,500을 하면 요게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매출액이 나온다고요. 이게 답이에요. 얼마 나와요? 82만 5천원. 2번 돼요? 예, 요게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